오늘 몽골의 침입과 항쟁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몽골은요, 몽골이 화백이라고 그러죠. 화복 지방을 점령하면서 고려와 접촉을 하게 됩니다. 몽골은 몽골 고원 쪽에 있었는데 오늘의 중국 화복 지방, 그죠? 베이징 있는 데가 되겠는데 그걸 점령하면서 고려와 처음으로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평화적인 국교가 수립이 되는데, 그런데 이들이 고려한테 무리한 공물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물을 받으러 왔던 몽골 사신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몽골이 1231년에 1차로 침입을 하게 됩니다. 개경을 포위하고 포위하게 되고 고려가 화해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 바로 몽골군이 개경 등에 다루가치를 설치를 하고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내정을 간섭해 가게 되죠. 이렇게 됐는데 몽골은 고려한테 계속 공물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결국은 그때 집권자였던 최후는 강화도로 천도를 하면서 장기 항전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다음부터 몽골이 계속 쳐들어옵니다. 쳐들어가지고 강화도로 1232년에 갔었는데 여러 차례 쳐들어오면서 계속 고려를 유린하게 됐었죠. 그런 중에 고려는 어떻게 항전을 했을까요? 이 10번 세력들은 강화도로 선도를 해가지고 몽골의 침입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그때 대표적으로 바로 이 처인성, 오늘의 경기도 용인이 되는데 그 처인성 전투에서 승리했던 김윤호와 처인 부공민들이, 이게 처음 일반 좀 평민들과 다른 그런 의미죠. 이 부공민들이 몽골군을 격퇴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충주성에서는 일반 노비들이 중심이 되는 군대, 이들이 몽골의 침입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 바로 하층민들의 활약으로 고려가 몽골의 군대와 크게 항전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전쟁의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고려의 국력이 크게 약화되고 중앙 통제력도 크게 약화되고 국토가 크게 황폐해지고, 뭐 잘 아는 것이죠. 백성의 고통이 점점 커지게 되고 황룡사 구층 목탑과 부인 사이에는 대장경의 판목들이 불타버리는 그런 많은 피해도 겪기도 합니다. 그런 중에 결국은 최씨 정권이 바로 아까 4대 60년 갔다고 그랬죠. 4대 60년 갔던 최씨 정권이 1258년에 붕괴가 됩니다. 그러면서 무신들이 몽골과의 계속 전쟁을 지속하기를 주장하는 최의 마지막에 있는데 최의를 제거하고 그리고 몽골과의 강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쉽게 되질 않죠. 그래서 몽골과의 강화는 1259년에 고려의 태자였던 나중에 원종이 되는데 태자와 몽골의 왕이었던 황제였죠. 쿠빌라이 간에 바로 강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 이 강화가 이루어질 때에 몽골이 고려의 불개토풍이라는 것을 보장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고려의 근본적인 많은 제도라든지 이런 것은 고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 대신에 고려는 몽골한테의 공물을 바치기로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몽골과 고려 간의 강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1270년에 개경으로 돌아옵니다. 강화가 이루어졌지만 바로 돌아온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씨 정권이 끝났지만은 계속해서 무신들이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개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집권자였던 임유무가 피살이 되면서 결국은 고려 정권은 1270년에 바로 개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개경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개경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몽골에게 항복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끝까지 항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삼별초가 됩니다. 배종선의 지휘 아래 강화도에서 반기를 들고 몽골과 고려 군대가 이들을 진압을 하려고 하게 되자 진도로 옮겼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제주도로 옮겨서 대몽항쟁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몽연합군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3년간에 걸치는 항쟁은 진압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진압이 되자 원나라는 이 고려에 대해서 내정을 아주 깊이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 몽골이 일본 원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고려 군대가 동원이 됩니다. 인력과 물자를 동원하고 특히 배를 만들어라. 그리고 많은 군대를 동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일본 원정을 위해 가지고 특별한 기구였던 정동행성이라는 것을 설치해 가지고 내정을 간섭하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고려에 많은 내정도 간섭을 합니다. 만호부라고 하는 설치를 해가지고 고려 간섭하고 아까 나왔었죠. 다루가치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사람이 이들을 파견해가지고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관제도 격화를 시킵니다. 나라가 그대로 유지가 되기는 하지만은 고려는 원나라의 여기서 부마라고 하는 것은 사위라는 말입니다. 사위국으로 전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고려의 왕은 반드시 원나라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비국으로 만들어가지고 왕실의 호칭과 관제도 완전히 격이 낮아져 버리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볼까요? 왕이 죽은 뒤에 내리는 시호를 우리가 무슨 조, 무슨 종, 태조, 뭐 광종, 성종 이렇게 했죠. 그걸 전부 다 왕이라고 하게 되고 앞에다가 반드시 충자를 붙이게 합니다. 충 무슨 왕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리고 충열왕, 뭐 충소왕, 충해왕, 충정왕 들어봤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신하가 왕을 부를 때 폐하라고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전하라고 해라. 그리고 또 왕이 계승자에 대한 호칭도 태자라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세자라고 하게 되고 중앙의 관제도 이성육부제도에 있었죠. 고려는 이것을 일부사사로 격을 낮춰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토도 크게 축소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화주우리가 오늘날에 함경도 쪽이 되는데 거기에서 쌍성총관부를 설치해가지고 함경도 땅을 차지해버리고 서경에다가 평양에다가 동영부를 설치해가지고 평안도 지방을 차지합니다. 제주도에 탐라총관부를 설치해가지고 제주도까지도 직접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땅이 축소가 되어버리게 되죠. 물론 이제 이 중에 동영부와 탐라총관부는 곧 돌려봤습니다만은 쌍성총관부는 오랫동안 원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적인 수탈도 많이 이루어지게 되죠. 금은, 인삼 등의 특산물을 많이 바치게 되고요. 특히 여사를 바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황과 내시도 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때가 바로 이때가 됩니다. 자, 그런 중에 권문세족들이 횡포를 많이 부립니다. 여기서 권문세족은요, 원간섭기의 새로운 지배 세력을 든죠. 아까 우리 고려 전기에는 문불귀족이라고 있었죠? 그들 말고 원이 간섭하게 되는 이때부터 특별히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지배 세력이 물론 그 전부터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때부터 아주 큰 권력을 행사하면서 많은 횡포를 부리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들은 친원적인 성향입니다. 그리고 높은 관역을 독점하고 지위를 세습하고 막대한 농장과 노비를 소유하면서 횡포를 부리고 있었던 세력들이 바로 이 권문세족이 됩니다. 그럴 때에 바로 공민왕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이 무렵에 원나라 세력이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족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명이 세워지게 되는, 아직 세워지진 않았지만 그 무렵에 공민왕이 바로 왕위로 즉위해가지고 개혁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으로 뭐냐, 먼저 반원 자주 정치를, 원나라를 그냥 배척하는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친원파였던 권문세족을 점차 세력을 약화시키게 되고 대표적으로 친원파로서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던 기철, 이 세력들을 전부 다 숙청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관제, 아까 나왔었죠? 이성육부제도 이런 거 있었죠? 이걸 전부 다, 그 다음에 다 회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원나라식의 복장, 그것도 전부 다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가지고 철령 이북의 땅, 평안도 지역을, 함경도 지역이 되죠. 함경도 지역을 다시 회복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정개혁도 합니다. 그 내정개혁을 했던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권문세족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권문세족이 뺏었던 토지나 노비를 전부 다 되돌려주게 하는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합니다. 여기서 전민, 바로 토지와 백성을 말하죠. 변정이라는 얘기를 바로 잡는 걸 말합니다. 토지나 백성을 바로 잡기 위한 특별한 기구를 설치해가지고 내정을 개혁하면서 권문세족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자, 그러나 권문세족의 반발이 그냥 있을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권문세족의 반발이 심하게 되고, 아까 여기 설명 안 했습니다만은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해가지고 책임자가 누가 되냐 하면은 신돈을 책임자로 맡깁니다. 근데 신돈이 책임자로 있었는데 결국은 권문세족의 반발로 신돈이 쫓겨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그 뒤에 공민왕도 결국은 권문세족들을 해가지고 원래 안 시해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혁이 중단되고 말았었죠. 자, 그런 중에 바로 신진 사대부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과거를 통해서 정계를 진출했고 권문세족의 불법과 횡포, 여기를 비판하면서 개혁을 주장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개혁을 했던 사람이 공민왕이니까 바로 공민왕 때 신진사대부가 대거 등장해가지고 큰 세력을 형성하고 이렇게 됩니다. 공민왕이 죽음으로 인해가지고 이 세력이 뭐 계속 유지가 되지는 못하지만은 어떤 큰 세력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중에 바로 14세기 후반에 홍건적과 왜구가 침입해가지고 굉장히 고려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때 이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바로 최영과 이성계 등의 신진사, 이들이 바로 큰 세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앞에 나왔던 신진사대부와 손을 잡고 권문세력들을 점차 축출하게 됩니다. 자, 그런 중에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권문세족을 몰아내게 되는데 그때 바로 신진사대부가 세력이 좀 나누어지게 됩니다. 권문세족을 쫓아낸 후에 바로 대표적으로 급진파사대부, 계획을 빨리 하자. 그리고 이제 고려는 다 이제 썩었으니까 고려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라고 하는 급진파와 아니다.
이 중에서 개혁을 하도록 천천히 하고 고려 사회를 언제나 고치면 된다고 하는 온건파 사대부로 나누어서 좀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 최영이 이성계에게 요동 정보를 제시합니다. 이 무렵에 명나라가 세워집니다. 명나라가 세워져서 이 함경과 아까 장성 총감을 해보겠는데 그걸 고려 명나라 땅이라고 그러면서 차지를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자 최영이 이 기회에 명을 좀 쳐가지고 요동을 정벌하자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성계가 강력하게 반대하다가 결국은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립니다. 다시 말하면 반역을 일으켰죠. 그죠? 그래서 최영을 몰아내고 이성계가 원리원 정권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악하고 나서 이 급진파 사대부들하고 이성계가 여러 가지 개혁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바로 전제 토지제도를 개혁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토지제도가 바로 과전법이라는 토지제도가 되는데요. 권문세족의 경제 기반을 크게 약화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제도가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바로 위화도 해군을 통해서 정치적인 권력을 장악했고 그 다음에 전제개혁을 통해서 경제적인 권력을 장악한 이들 이제 뭐 거칠 것이 없죠. 그죠? 결국은 바로 이성계를 급진파 사대부들이 이성계를 왕으로 초대해가지고 1392년에 조선을 건국해가지고 고려를 멸망하게 되고 새로운 나라 조선이 건국이 됩니다.